금일 논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구병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비주얼 트랜스포머 기반 비주얼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를 가장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평가받는 VIT 모델이 소개된 논문이며, 두 번째 논문은 VIT를 활용하여 이상 탐지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번 논문 세미나로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이는 이미지넷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 대한 탑10 모델을 나열한 표입니다. 작년 3월 기준 레스넷, 에피션트넷 같은 CNN 계열 모델들이 지배적이었으며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은 2개 정도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던 시점인 2022년 7월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면 하나의 모델을 제외하고 9개의 모델들이 모두 트랜스포머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이토록 좋은 소타의 성능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VI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 브레인팀에서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으로부터 제안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자연어 처리 NLP 분야 중 기계 번역 태스크에 있어서 지금은 표준이라고 할 만큼의 준수한 성능과 확장성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점은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인 인코더와 디코더를 따르면서 오직 어텐션만으로 구현된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입력 문장을 인코더에 넣고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추격한 뒤 디코더를 통해서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인코더와 디코더의 RNN 기반 LSTM 구조를 활용했는데요. 이 경우 입력 문장이 너무나도 길어서 정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없고, 동시에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추격하면 정보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을 어텐션으로 대체하여 트랜스포머는 해결하였습니다. 어텐션은 출력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마다 인코더에서의 전체 입력 문장을 참고하도록 하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입력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쿼리, 키, 값이 필요한데요. 쿼리는 출력 단어, 키는 입력 문장의 단어들, 값은 키에 매핑되는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 어텐션 수식을 보면 쿼리와 키를 행렬 곱한 뒤 스케일링을 거친 값을 소프트백스에 넣어 확률값을 도출하고 이를 밸류와 곱해져서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의 장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는 인풋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병렬적으로 어텐션을 거쳐서 컴캣한다면 여러 가지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계산 속도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를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며 이걸 활용한 구조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트랜스포머의 구조입니다. 살펴보시면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로 나타나 있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져 있으며 여러 개의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텐션은 총 3개입니다. 먼저 인코더 왼쪽 밑에를 보시면은 인코더에 사용된 어텐션은 인코더 셀프 어텐션으로 쿼리와 키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간 아래 그림 보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여기 부사구에 있는 it은 문장의 애니멀과 상응하면서 이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프 어텐션을 활용한다면 문장 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코더에서 이 아래 어텐션은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는 출력 단어가 이전 출력 단어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위에 쓰인 멀티 어텐션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 이는 출력 단어가 인코더로 들어온 입력 문장의 단어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어텐션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랜스포머는 RNN이나 CNN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치 정보와 순서 정보를 구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오른쪽과 같이 보조적인 역할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은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학습 시에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정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랜스포머는 CNN이나 RNN 계열 모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습니다. 이는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릴레이티브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여기서 릴레이티브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만 보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보시면은 바이어스, 즉 편향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학습 시에 보지 못했던 데이터를 잘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CNN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림과 같이 컨볼루셔널 필터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거치면서 지역적인 정보를 출력에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 시에 보지 못했어도 지역적인 정보를 이 필터를 거쳐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RNN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전 시점의 정보가 다음 시점의 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 시에 보지 못한 데이터일지라도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면서 출력을 내보내는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트랜스포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정보를 전부 활용하는 어텐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출력이 특정 입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학습 시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출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으면 마냥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학습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이 사용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추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는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다면 RNN, CNN 계열보다는 불리하지만 학습 데이터셋이 충분히 크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VIT 논문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CNN 기반의 모델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트랜스포머, 그리고 셀프 어텐션 구조를 이미지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는데요. 하지만 CNN의 요소를 대체한다든가 CNN에 혼합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VIT 논문은 순수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해서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소타 수준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한다면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것도 증명해냅니다. 곧바로 VIT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총 5가지 스텝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스텝으로는 해상도 H 곱하기 W 크기의 이미지, 그리고 채널 수가 C인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C는 RGB 이미지의 경우에는 한 3 정도 될 겁니다. 해당 이미지를 P 곱하기 P 크기의 패치로 분할을 하는데, 분할되는 개수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N개의 패치로 분할되어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해당 시퀀스를 바로 이제 인코더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D차원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D차원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패치 임베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바로 또 인코더에 넣는 게 아니라 학습 가능한 클래스 임베딩을 붙입니다. 클래스 임베딩은 자연어 처리 분야의 버트 구조에서 나오는 클래스 토큰과 유사한데요. 번역 문제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가능한 클래스 임베딩을 앞에 붙여 주어야 분류기에 넣었을 때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 순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이제 인코더로 넘기게 됩니다. 네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인코더에 임베딩 벡터를 넣어서 앨범 반복하고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MLP에 넣어서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이제 5가지 스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식은 스텝 1부터 3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식은 인코더를 거치는 스텝 4, 그리고 다섯 번째 수식은 이제 분류를 하는 스텝 5에 대한 수식입니다. 이제 수식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수식을 보면은 이제 P 곱하기 P 크기의 N개의 패치로 잘라서 D차원으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클래스 임베딩을 붙이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식은 이제 인코더에 넣었을 때의 과정인데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그리고 레지듀어를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식은 유사한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MLP를 거쳐서 레지듀얼을 더해줍니다. 해당 구조, 이 인코더 구조는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오른쪽에 있는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 논문의 저자는 직접 참고한 논문들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변형시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식은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셔널 임베딩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계속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은 1차원의 포지셔널 임베딩입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의 숫자대로 차례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순서대로 포지셔널 정보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면 2차원 포지셔널 임베딩도 있는데요. 이는 X축, Y축의 정보를 전부 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임베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레티브 포지셔널 임베딩도 있는데 이는 패치들끼리의 셀프 어텐션을 미리 거쳐서 상대적인 거리를 이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1차원 포지셔널 임베딩 방식의 성능도 좋고 계산도 간단해서 저자는 이를 채택해서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릴 때는 이 패치로 자를 인풋 이미지를 무조건 로우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CNN 기반의 모델들을 거쳐서 나오는 피처 맵을 인풋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부르는데 이 경우에 피처 맵은 이미 공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를 P 곱하기 P 크기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크기로 설정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패치의 개수가 매우 많아져서 포지셔널 임베딩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방식도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하고 더 작은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파인 튜닝 시에는 기존 사전 학습 시에 필요했던 프레딕션 헤드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된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 프레딕션 헤드는 제가 오른쪽 그림에 이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시에는 사전 학습 시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셋으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저자는 고화질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학습에 있어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총 3가지입니다. 클래스 개수가 1000개, 그리고 21000개인 이미지넷과 그리고 무려 3억 장을 보유한 JFT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을 평가할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넷, 시파, 옥스퍼드 패치 앤 플라워스, 그리고 VTab입니다. VTab의 경우는 이제 뒤에서 더 세분화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것인데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VAT 모델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다양한 패치 크기랑 다양한 히든 사이즈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규모를 이제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들을 기존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대한 VIT 모델, 즉 JFT로 사전 학습시키고 14 곱하기 14 패치 크기를 사용한 VIT 휴지 모델이 가장 좋은 소타 성능을 거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 봐야 할 점은 VIT 라지 그리고 패치 크기 16, 이미지넷 21K로 학습시킨 저 중간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VIT가 기존 소타인 빅트랜스퍼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능을 거두면서 학습 소요 시간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실험은 이제 VTab의 클래스를 세분화해서 성능 비교한 것입니다. 펫이나 시파와 같은 일반적인 클래스에 대한 태스크는 내추럴로, 그리고 의학, 위성과 같은 이미지는 스페셜라이즈드로,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담은 지리 이미지는 스트럭처드로 나뉩니다. 모든 클래스에서 VIT가 좋은 성능을 거둔 것으로 보아 특정 태스크만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로버스트니스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 위 그래프,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리콰이어먼트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전 학습 시 사용되는 데이터 수가 적을수록 레지넷 기반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VIT가 이제 데이터 수가 많아질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인덕티브 바이어스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 수가 아니라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는 JFT 데이터셋을 랜덤 샘플링해서 여러 수의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한 것을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데이터가 적을 때는 레진에 기반의 모델이, 그리고 클 때는 VIT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거두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위 그래프는 이제 성능과 계산 속도 트레이드 오프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계산이 적게 되었던 순간에도 트랜스포머는 빠르게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산 속도 그리고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서도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4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VIT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실험도 여러 진행되었습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은 이는 어텐션 스코어를 사용해서 분류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게 참고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IT를 거쳐서 생성된 임베딩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시각화해 본 결과 CNN 계열의 모델들이 뽑아내는 피처맵과 유사하게 잘 임베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의 코사인 유사도를 시각화한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 가중치가 잘 부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가 깊지 않을 때도 어텐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 트랜스포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모든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서 모델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인트라 클래스 밸런스에 따른 구분인데요. 이는 연구자마다 좀 정의하는 게 다르고 명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걸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 중에 디펙트 디텍션처럼 클래스 하나의 데이터가 정상, 비정상이 이제 혼재되어 있을 때 이를 탐지하는 문제입니다.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여러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하나의 클래스를 정상으로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두고 탐지하는 문제입니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은 애초에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셋이 존재하며 데이터셋 자체를 이제 구분하는 태스크입니다. 저자는 그 중에서도 아웃라이어 디텍션, 더 세부적으로는 시멘틱 어노멀리 디텍션에 집중합니다.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는데요. 이는 지식 중류입니다. 티처 스튜던트 러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측 정확도가 높은 복잡한 모델 티처 모델과 예측 소요 시간이 짧은 단순한 모델 스튜던트 모델의 장점만을 섞은 것입니다. 방식은 티처 모델에서 학습한 후 해당 지식을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하기 전에 소프트 라벨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드 라벨은 오른쪽 표와 같이 정답과 오답에 1, 0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라벨은 어느 정도 정답인지 확률을 알려주게 됩니다. 즉 소프트 맥스를 거치고 라벨을 부여해주면 하드 라벨, 라벨을 부여해주기 전 상태면 소프트 라벨인 겁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라벨 두 번째 줄처럼 넣게 되면은 정답인 클래스의 확률은 너무 높고 오답인 클래스의 확률은 너무 낮아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템퍼처라는 일정한 수치로 나눠서 값을 스무딩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처럼 학습을 진행하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하드 프레딕션도 잘할 수 있도록 손시함수를 구성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게 이제 지식 종류인데요. 이는 트랜스포머리 논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부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리 논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어노멀리 디텍션 파이프라인이 정상의 피처를 뽑아내는 것과 데이터마다 노멀리티 스코어를 할당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차용하는 아이디어인 VIT 같은 경우는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은 아니고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정상, 비정상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상 샘플만의 정보를 완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티처 스튜던트 모델의 차이를 활용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고 VIT가 블록 단위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티처 스튜던트의 차이 또한 블록 단위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이상 탐지에 있어서 두 개의 피처 스페이스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리트레인드 피처 스페이스와 파인튠드 피처 스페이스인데요. 이 프리트레인드 피처 스페이스는 어거너스틱 피처 스페이스라고도 불리고, 이 경우에는 정상 비정상 상관없이 티처 모델로만 학습한 그런 피처 스페이스고, 파인튠드 같은 경우는 티처와 스튜던트의 아웃풋 차이에 대한 이제 피처 스페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 셋에서 이제 소타 성능을 달성했고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니모델 세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하지만 멀티모델 세팅에서는 발견되는 그런 프리트레이닝 컨퓨전 문제를 처음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VIT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있습니다. 오직 스튜던트 블락만 추가해준 게 다인데요. 따라서 이미지 패치를 인베딩 시키는 작업은 동일하며 VIT 블록이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프리트레인드 피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VIT 방식과 동일한데요. 정상, 비정상 샘플 상관없이 티처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피처 벡터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함수에 핏시켜서 확률값을 도출하는데요. 저자는 정상 데이터일수록 높은 확률값을 갖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인튠드 피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파트에는 티처와 스튜던트 VIT 블록 간의 아웃풋 차이를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스튜던트 블록에는 오직 정상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티처 모델과 유사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둘이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둘의 차이를 이제 MSE 로스로 로스 펑션을 설정해가지고 둘이 유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 데이터가 들어온다면은 차이는 작지만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두 모델의 차이가 크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또 두 아웃풋의 차이를 블록 단위로 모아놓은 다음에 가우시안 펑션에 핏시켜서 확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정상일수록 확률이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한 두 확률을 곱해서 노멀리티 스코어를 산출해냅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시파, 패션 앰니스트, 캐치 앤 덕스, 디올, 그리고 이제 블러드 스탯, 코로나, 그리고 풍경, 날씨, 그리고 콘크리트 크랙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프리트레인 시에는 이미지넷 21K, 그리고 파인튜닝 시에는 이미지넷 1K를 사용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AU ROC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성능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저자는 유니모델과 멀티모델 세팅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니모델 세팅의 경우는 클래스 하나만 정상, 나머지는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페이퍼 위즈 코스 같은 성능 지표를 비교하는 사이트에서 태스크 이제 성능을 비교할 때 많이 측정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멀티모델 세팅은 반대로 이제 클래스 하나만 비정상, 나머지는 정상인 상황인데요. 사실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풀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정상이 비정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멀티모델 세팅이 현실과 더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모델 세팅 상황에서 소타 모델들과의 비교입니다. 트랜스포멀리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티처 모델만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만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의 경우도 모든 블록을 사용할지, 끝에서 세 번째 혹은 첫 번째 블록만 사용할지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전부 사용하고 블록도 10개 전부 사용했을 때 가장 소타의 성능을 거둠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펑션 방식이, 저는 계속 가우시안 펑션에 핏시켜서 확률값을 도출한다고 했었는데, 싱글 가우시안 펑션 말고도 KNN이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가지고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했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싱글 가우시안 펑션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를 채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멀티모달 세팅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거두긴 했으나 디올과 같은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의 가장 밑에 디올을 보시면은 성능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뒤에 한계점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델 세팅 상황에서도 모델링 펑션을 살펴봤는데 싱글 가우시안 펑션이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가장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점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프리트레이닝 컨퓨전이라는 한계점을 이제 찾아서 명명했는데 이 상황은 멀티모달 세팅 상황에서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아래 그림 A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파란색 사각형만 나머지는 비정상이라고 가정하는 유니모달 상황에서는 오직 빨간색 동그라미만을 비정상으로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빨간색 세모,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구분을 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 상황이라면은 파란색 사각형만 비정상, 나머지는 정상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비정상인 파란색 사각형을 전혀 분류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클래스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멀티모달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고자 저자는 VIT 모델로 디올 데이터셋을 인베딩하는 상황을 t-SNE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클래스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이런 VIT를 활용한 모델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CNN 기반의 레즈넷 기반의 모델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오른쪽 C 그림을 보시면은 레즈넷 기반으로 시파10 데이터셋을 인베딩해 본 결과 이 경우에도 클래스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레즈넷을 기반으로 한 DN2 판다 모델이 시파10 데이터셋에 있어서 트랜스포멀리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이거는 해당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입니다. 지금까지 논문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